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제국의 충돌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이 뭐 이념이라든지 네.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한번 그렇습니다. 해석하는 책이 되겠고요. 일단은 지난 1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차이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주 끈끈하게 잘 죽이 맞았던 그런 시절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는 갈등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뭐 일부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일종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로 끌어들였을 때는 우리가 했던 그 전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결국 돈맛을 보게 되면 중산층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결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런 중산층들은 결국 경제를 어느 정도 중산층을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권리로 나아간다. 뭐 천안문 사건만 봐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제 미국이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일종의 당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국 자본주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 형태의 자본주의로 희한하게 진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과 국가의 힘이 너무 세진 자본주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자, 우리 자본주의가 되면 이제 민간 기업들이 커지잖아요, 당연히. 자, 근데 중국의 자본주의는 뭐냐? 그 민간 기업이 생겨났죠, 수출이 황하고. 그런데 공산당은 이 핵심 분야는 절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야냐? 금융, 통신, 에너지, 철강, 자동차 이런 주요 분야에서는 국유 기업의 지배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춘에 뭐 글로벌 500대 기업 나오지 않습니까? 그 2000년에 중국이 10개가 들어가 있었고 2020년에는 지금 124개 들어가 있거든요. 재밌는 게 2020년에 124개지만 그중에 국유 기업이 91개예요. 그리고 화웨이, 알리바바 이게 사실 명목상 민간 기업으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 기업의 당위원회가 있고 그 공산당의 당내 파벌하고 연주를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유명한 간문들 있잖아요. 간문들하고 다 그 분야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석유 분야는 다 석유방이다 이거죠. 완전히 석유는 뭐 예를 들어 예전 리펑이었나 그쪽 수상 집안이고 뭐 예를 들어 발전소 분야다. 발전 분야는 무슨 뭐 총리 쪽이고 이런 뭐 생명공학 분야는 어느 집안이고 다 이게 있는 거예요. 파벌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모든 그 주요 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면 중국 기업들이 이게 이제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사원, 대리, 과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몇 명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적은 인원인데 하여튼 그 이상 되는 기업들은 모두 다 당내 또 이제 기업 내 당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당위원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이지선 대리인 동시에 공산당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인 거예요. 그러니 당을 벗어난 기업이 아주 작은 뭐 이런 기업들 몇 개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게 운영이 되나 싶은데 또 중국은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 당은 모든 분야에 그 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정치 보위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군인들이 있어도 정치 공간들이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딱 옆에서 항상 당이 항상 군을 통제를 해야 된다 생각이.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총경리가 있고 해도 기본적으로 딱 이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의 국유 기업 부분이란 거는 공산당 팔벌들의 우리 예전에 봉건 귀족도 영지인 거예요, 영지. 그 자기들 영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각각 공산당들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각각 갖고 있는 영역에서 갖고 서로 정치 경제적 힘이 항상 비슷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주춤하게 됐잖아요. 그럼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수출이 잘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제가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중국 공산당은 항상 실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정당성이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민을 뭔가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실적이 필요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자산 투자로 경기 부양을 일으킨 거죠. 다시 막 그 있잖아 공장 짓고 그 도로 짓고 다리 짓고 건물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돌려야 되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투자가 되는 게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철강소가 뭐 100만 톤 만들다가 200만 톤 만들고 시멘트도 1000만 톤 만들다가 2000만 톤 만들고 이래. 그런데 이래 되면 어떻게 보면 과잉 생산, 과잉 축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일단은 돌아가야지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잖아요. 2008년에. 자, 그러니까 이게 부채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2008. 그러니까 2009년 10년 회복기에도 이제 결국 뭐 수출은 약화되면서 투자는 계속 무분별하게 막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막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봐요. 2008년하고 2017년 사이에 지금 미상환 부채가 중국 GDP의 그 당시 2008년에 148%였는데 지금 250% 이상 치솟았고 2020년 코로나19 시기를 거쳤잖아요. 19는. 지금 비율이 한 330% 이상 봐요. 그 중국 거품이 지금 꽉 차요. 미국이요? 중국.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2008년에 결국 한마디로 부채 주도 성장인 거예요, 이게. 그죠? 빚으로 성장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 너무나 과다한 생산 능력, 불필요한 인프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수익성이 나오겠습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또 경기가 또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신규 대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채가 또 늘어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성장은 둔화되고 부채가 악화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영기업에 갖고는 자기들 영역이잖아요. 자기들 거잖아요.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 부문하고 외국 기업에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거기를 쪼아대기 시작하는 거죠. 투자해라 이러면서요. 투자보다는 이제 그쪽을 이제 국영기업하고 경쟁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국영기업들을 뒷받침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규제 조치를 할까. 한마디 말해서 공정한 게임을 안 하고 심판이 이제 심판이 불공정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당내 이제 엘리트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깊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시진핑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되겠냐. 당 엘리트들 간에 이제 고성성장이 안 되니까 이 엘리트 부문 간도 갈등이 심해지고 잘 나가는 분야,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는 잘 나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분야는 침체돼가지고 이게 힘의 균형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내에서 또 힘의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시끄러지잖아요. 안정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진핑이 집단 지조 체제에서 전제 통치 방식으로 바뀌는 배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시진핑이 혼자 내 권력을 내 혼자 먹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조정을 할 때는 좀 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수밖에 없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부채는 경제는 안 좋아져. 그렇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서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깊어져. 이런 상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갖고 하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갈등을 해결할 때는 우리는 어쨌든 좀 보다 강한 힘으로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제적 통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은 사실상 독재가 되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해버렸고 작년 2020년 이제 제20차 전당대회에서 결국 이제 완전 무제한 할 수 있게 이제 종신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외교 정책 엘리트들이 봐라 우리가 맞지 않았냐 이렇게 더 본래 중국 인간들 이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봐, 중국 애들은 저게 안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클린턴 때 쪼아댔어야 돼. 치료할 때 쳤어야지. 네, 그렇게 됩니다. 더 크기 전에 쳤어야지라고 하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뭐야? 그 외교 쪽에서는 하여튼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 변한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맞지 않았냐라고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베이징에서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이제 우리 지역 분쟁에서 미국 애들 저 이제 힘 빠진 종이 호랑이 돼가 우리가 좀 더 치고 나가도 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남중국해라 할까 여러 가지 국경 문제나 할까 이런데 슬슬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결국 그 중동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죠. 오바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겠다 공약 내걸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 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하여튼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빼야겠다라는 식으로 전환하고 결국 아시아로의 핵이라는 정책을 딱 오바마 때 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2010년대
이제 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겠구나.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이제는 지정학적 경쟁자로 딱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 그런 정책 이유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이렇게 전환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 2008년 이후로 네. 과잉 축적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계속해서 그 대출 이렇게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중국 기업들, 국영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려고 규제를 민간 부분보다 특히 외국 기업에 집중이 되는 거죠.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불공정하게 경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미국은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얘들이 지금까지 약속을 다 틀리네, 이제 다 뒤집어 엎네, 시건을 하네라고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 대기업들이 다 막아줬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크게 되는 걸 다 막아주고 나름대로 유화적인 해결 방책을 뒤에서 분위기를 잡아줬는데, 지금 이거 뭔가 해준다 해놓고 지금 계속해서 얘들이 지금 이상해졌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AT&T 같은 경우가 통신시장을 개방한다고 분명히 시그널을 줘가 들어왔는데 네. 거의 규제를 강화시키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거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휴스 같은 경우도 중국이 절반 가격에 발사시켜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중국 로켓에 씌웠는데 발사하다가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로켓이. 당연히 위성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그거는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당신들이 뭐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들 그 인공위성 데이터를 넘겨달라.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뭐 해주겠다. 해가 주스는 넘겨줬는데 미국 이제 나중에 상무부 이쪽 보안기관에서 알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그 민감한 보안 기술인데 당신들 왜 넘겨줬어 해가지고 휴스한테 엄청나게 벌금을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이익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은 계속 규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 빨리 내놔 되는 거예요. 이제 기술 내놔. 그런데 중국 국영 기업한테는 막 저금리 대출해주고 일종의 불공정 경쟁을 한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압박이 오지. 그리고 반독점법, 사회부 보안법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데이터 내놔라, 지식재산권 이런 거 자꾸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우리 장사하겠냐 해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가 너무 자국 기업을 우대한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기업이 조사 대상 기업의 91% 그렇게 느낀다. 94%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지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 상대로 그리고 중국 당국을 상대로 결국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의 소송이 진행되거든요. 미국은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우리 권리를 침해했다. 자,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더 중국 당국이 불공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소송을 하니까 다 그렇죠. 중국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듀폰이 옥수수를 섬유 재료로 바꾸는 신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떤 중국에 진출한 그쪽 기업에 쓰고 있는데 중국 기업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약과 다르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소송을 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제 중국 당국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우리 소송 제대로 처리하려면 너희들 듀폰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를 내놔라. 그리고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봐야겠다. 그리고 그거 잘 응해주지 않으니까 갑자기 사업장 들이닥쳐고 문서, 컴퓨터 다 압수해버리고 직원들 협박하고 직원들 화장실도 같이 가자 이래 되니까 그 결국 듀폰이 소송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그 듀폰 같은 큰 회사도 그렇고 모토로라도 2010년에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화웨이가 도용했다라고 제소를 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갑자기 모토로라의 반독점 조사 이렇게 또 압력을 가니까 또 소송을 취하게 되고 결국 사업부를 중국 레노버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랬죠.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법원은 당이 통제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의 독립성 이런 건 없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 같은 경우 소송 낼 때 보통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기업, 중국 기업이 미국 이제 지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있는 미국 법원에 이제 제소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소송을 하면 바로 또 그 중국 회사가 중국 법원에 미국 회사를 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소송을 했잖아요. 먼저 소송을 했는데 여기 먼저 한 것보다 더 판결 빨리 해가지고 중국 기업 법원에서 판결 빨리 해갖고 미국 너희들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막
법은 또 얼마 빨리 하겠습니까? 바바박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리고 법 이제 미국 기업의 불만입니다만 법원에 이제 피소가 됐잖아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소가 되면 그걸 절차를 알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통보도 제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안 나왔네 땡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상당한 많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뭐 실제로 이제 경제 스파이도 파견하고 하니까. 근데 피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접으려면 모를까. 이걸 계속 하려면 이건 중국 당국하고 싸움하려니 좀 그렇고. 어쨌든 시장은 크니까 그래도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버미어라는 농기계 중장비 만드는 회사는 하도 자기들 거 그냥 흔히 말해서 그 거의 뭐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으로 복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짝퉁을 만들어 파니까 아예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소송해봤자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정말 좋은 기계 이런 거는 아예 중국 시장에 안 내놓는 걸로. 네, 그냥 중국 시장에 내놓는 기계는 아주 단순하고 저렴한 기계. 그러니까 혁신회가 값을 더 그러면 우린 더 싸게 팔게. 이 정도로 낸다는 거예요. 해봤자 괜히 우리하고 좋은 거 없다. 소송해봤자.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니까 예전에 그렇게 중국 정부의 로비스트를 대리했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는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중국 당국이 이제 압력을 가해달라. 중국 좀 저 제재 좀 해라. 못하겠다. 네네. 그게 이제 그렇게 기업들의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도 바뀌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WTO 오고 나서 다시 이제 차이나 쇼크라고 했죠. 막 중국 제품이 밀려오니까 99년하고 2001년 사이에 미국에서 일자리가 200만 개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2005년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자. 저 환율을 싸게 해놓으니까 저기들 경쟁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그냥 그것도 좀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2010년대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중국 시장 규제 심하지, 지적재산권 침해하지 하니까 이제부터 좀 큰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미국 정부에 좀 조치를 취해 주시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정부에 엄밀히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당신들이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시장도 개방 안 해준다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니 이제는 그 예전에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자기들이 이익이니까 로비를 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반대하는 로비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로비를 기본적으로 조직하게 되고 더 재밌는 게 이제 결국 그래서 그 중국 정부를 위해서 로비했던 기업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TPP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빼고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게 왜 중국을 뺐냐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조건을 이제 내건 거죠. 뭐냐면 바로 지적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접근 보장, 그리고 국유기업 이거 너 지원하는 거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준수를 한다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접근하기 이제 중국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것을 뒤에서 추동한 세력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바꿔낸 게 그 역시 미국 기업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로비 자체가 이제 반중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비즈니스 계하고 외교 엘리트들하고 좀 어떻게 보면 뭐 같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좀 중국 문제에 대립하고 있는데 이제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중국 때려잡자. 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이제 결국 그 강경파의 지정학적 주장, 저 봐라 중국이 지금 남중국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해군력을 보내야 된다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막았는데 이제는 안 막는 거죠. 기업들이 안 막으니까 오바마가 결국 아시아로의 핵이라는 정책하면서 남중국해 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함정을 더 많이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는 매파의 주장이 정책으로 바로 리얼라이즈 그 실현이 안 되는데 기업들이 같이 힘을 모으니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기업들의 힘이 큰 거죠, 생각보다. 근데 방금 우리 정박님이 2010년도부터라고 했잖아요. 지금 2010년대.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럼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이렇게 더 커지나? 근데 이제 맨 처음엔 아마 미국도 중국이 바로 깨갱할 줄 알았겠지.
어허, 역시. 그러나 생각보다 중국이 준비를 탄탄하게 좀 많이 해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중국이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뭐 이런 데 굉장히 또 여러 곳에 자신들의 세력을 좀 많이 심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중국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점점 세게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게 아닐까. 지금 바로 맞습니다. 그게 바로 책의 4번째 장의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 그 지금 지든지 말대로 왜 지금이냐면 결국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을 이제 규제를 막 가하기 시작하고 국영 기업들에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나머지 하나 문제가 지금 과잉 축적돼 있잖아요. 철강, 뭐 시멘트, 뭐 여러 가지 능력이 과잉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 수출해야 되는 거죠. 자본 수출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말하는 1대1로가 되는 거죠. 이제 자본 수출에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FDI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고 차관 형태로 이제 자본 수출하는 게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로 과잉 축적된 걸 이제 국내에서 소화되는 거는 이제 한계에 왔으니까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FDI 있잖아요. 직접 투자하는 게 이게 대부분 보면 자본 도피거든요. 이 대부분 보면 홍콩 카리브해 조세 도피체 이런 데로 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돈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제 미국이 잘 안 받아주잖아요. 예전에 중국의 고위 관료들 자식들 전부 미국에 대학 보냈잖아요. 보시라의 아들 보가가도 미국에 대학 보내다가 아버지 엄마 가니까 팍 그냥 거기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미국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미국에 아예 그냥 그 타운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좀 그러니까 중국에 잘 사는 집 애들 모여 있는 그 동네가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 동네 뭐 사람 뭐 그 막 세컨드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얼라이라고 하죠. 예, 세컨드, 얼라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 두고 뭐 몇백만 불짜리 집 막 이렇게 해놓고 수영장에 막 뭐 정원 이렇게 했는데 그 한번 중국에 싹 한번 털었죠. 시진핑이. 네, 그렇지만 그게 안 되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화 이런 거 많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제 그렇죠. 캘리포니아 쪽에 얼라이 촌이 있죠, 완전히. 그래서 중국의 관료들을 나관이라 불러요, 나관. 벗을 놨죠, 옷 벗은 관리들을. 무슨 말이냐면 문제 생기잖아요.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몸으로 가면 된다는 거. 홀몸으로 그냥 빈몸으로 가면 된다는 거. 돈은 다 쌓았고. 돈하고 전부 가족 다 그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나름 있잖아요. 그 자금 해외 도피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러시아고 3등이 한국이었나 그렇죠. 한국이 3위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미국에 잘 안 받아주니까 일본으로 가고 있죠. 그 지금 유학을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일본 쪽으로 가서 집을 많이 산다는. 일본 쪽에서 많이 지금. 캐나다도 좀 많이 가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중국이 해외 부동산을 사는 이유가 그 돈 빼돌리는 것들이 크죠. 네. 그래서 지금 호주, 뭐 캐나다, 뭐 뉴질랜드, 뭐 저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해놨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약간 좀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호주랑 캐나다 이런 데서는 쟤네들이 와서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동네 분위기 망치고 뭐 이런 저 인식들이 좀 있는데 지선 씨는 내가 무슨 책을 이렇게 보길래 이런 내용들을 다 알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들은 거 아니에요? 방송하시면서? 어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책을 읽는지 혹은 지선 씨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문구가 더 꽂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SNS 형태로 공유하는 그런 앱이 생겼습니다. 독서 토론을 SNS 상에서 독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뭔지 내가 이렇게 쭉 한번 구경할 수도 있는. 플라이북. 책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플라이. 플라이북. 야, 2010년대 혹은 뭐 20년대 초반까지는 페이스북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플라이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책도 같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공유도 해보고 이게 또 좋은 서비스 하나가 이제 책을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좋아하는 취향의 책들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으면 정기적으로 배송을 하니까 내가 받아보고 읽어보고 왜냐면 내가 요즘
책을 보면 맨날 이제 그냥 읽고 싶은 것만 읽고 이렇게 되면 편향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괜찮은 서비스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플라이북, 예, 또 일당배랑 잘 맞는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책이랄까 이런 것들 좀 마음 드는 대목이 있으면 카메라로 많이 찍어 놓거든요. 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럴 때 이제 플라이 앱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찍은 사진을 거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또 마음에 드는 대목들 직접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일종의 뭐 인스타그램은 사진만 올립니다만 이것은 뭐 사진도 올리고 그 좋아하는 문구도 올리고 그렇게 일종의 자기의 지식을 외화시킨 외장하드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박님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활동하면 초 인플루언서 되겠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태양인 뭐 이런 거. 네. 자, 아무튼 이런 거 책도 읽으시고 또 책 읽으실 때 배고프면 한우, 소선당 한우 드시면 책이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네, 책 한 권, 한우 한 점. 네, 이렇게 같이 또 소선당 한우와 함께 책도 읽으시면서 든든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선당 한우는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뭐 사골국물도 있고 뭐 고기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부속고기들 뭐 무슨 저 곱창, 대창, 막창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우리 소선당 한우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FDI는 좀 그렇게 도피하는 형태로 자본 도피가 나고 결국 차관 형태의 자본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1대1로인 거죠. 자, 1대1로가 이제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 프로젝트를 보면 대부분 그 계약하는 형태를 보면 그 중국 기업이 89%가 그 계약업체 89% 중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현지 기업은 7.6%, 3.4%가 중국 제한 외국 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위한 사실 프로젝트죠. 말은 이제 그쪽에서 하지만 중국 기업의 뭐 여러 가지 자원과 재료를 가지고 실제 현지 중국 인력들이 가서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나라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하거나 혹은 배신감 많이 느낀다고. 야, 니네 나라의 항만 이거 좀 우리가 또 투자해서 할 테니까 너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도장 딱 찍고 계약하고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돈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막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중국 돈으로 들어와, 중국 회사가 들어와, 중국 인력이 들어와서 일도 다 해. 여긴 뭐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그 항만을 또 한 뭐 50년, 100년 또 빌려. 우리는 그냥 땅만 내주고 얻는 게 하나도 없네요.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 그 스리랑카 같은 경우가 그 한반토타라는 항구를 건설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차관을 받고 중국 업체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2010년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속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채무 불이행 선언하고 계약에 따라 가지고 2017년부터 중국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99년간 운영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거 사실상 이게 뭐 완전히 뭐 뺏는 거죠.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론이 되게 안 좋죠. 그래서 하여튼 스리랑카에서도 굉장히 지금 반중 정서 같은 게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 되면 이제 계약서 잘 검토해갖고 항만 이렇게 뺑 둘러갖고 포위해야지. 포위. 아예 못 써버리게. 근데 그런 데가 지금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남미 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그 개발도상국에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게 확대되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들은 거기서 시장을 잃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이 프로젝트가 중국 기업을 위한 거니까 그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은 공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쟁을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은 예를 들어 어떤 회사들이 못하냐. 페이팔 같은 전자결제업체도 우리가 부당하게 거기서 못하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 뭐 그리고 독일, 일본 이런 데도 다 철도 제조업체 이런 데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 중국과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이제 지금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불공정하다. 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기회는 공정하게 다 여는 것들이 시장 질서인데 이걸 완전히 자기들 기업만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거 제국주의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죠. 종속돼 간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브라질하고 특히 뭐 경제가 안 좋을 때 중국에서 그 대두 있지 않습니까? 대두를 완전히 대규모로 수입해 가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존강 그거 파괴하면서까지 막 대두 재배 면적을 넓혔거든요. 근데 그게 하니까 이게 이런 거다 이거죠. 원자재를 사줘서 좋긴 좋은데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경제 구조를 왜곡된다는 거죠. 아까 그 미국이 처음 들어올 때와 똑같은 거죠. 네. 지금 빨리 개도국들은 수입 대체하는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산업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중국이 1차 산업 원자재만 사가지고 하니까 거기에만 특화가 되니까 우리가 새롭게 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가지고 간 중국은 값싼 제조품을 만들어가 여기 파니까 우리 제조업이 또 성장할 수도 없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남미뿐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동일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에는 도움이 되는데 중국이 저비용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개도국의 경제 발전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되니까 뭐 오히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사실 90년대 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였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뭐 태국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중국이 그 수출 지향을 표방하면서 통화 가치를 30% 평가 절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아시아 금융위기로 가는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니까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막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그 왜곡을 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중국이 1대1로부터 시작해서 뭐 경기 부양책으로 많은 이제 그 과잉 축적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과잉 축적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가 필요해가지고 브라질이랄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의 원자재를 대규모 수입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국 건설붐이 부진해지니까 2010년대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경제위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갈 때 막 다 끌고 가다가 캐파는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안 하니까 원자재는 그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위기를 맞기도 한. 참 이게 이중적인 거죠. 네. 자, 그러니 어쨌든 종속성이 강화된단 말이에요. 개도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뭐 파키스탄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리랑카 이런 데가 자꾸 그런 식의 문제가 되고 특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방을 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방에 있는 그 엘리트들이 있죠. 지방의 전통적 토호 세력들은 이 파키스탄 중앙에 있는 놈들이 우리 땅을 우리 영역을 빼앗으러 온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 애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얘들은 저 중앙의 대리인들이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그래서 그건 보호를 해야 되겠죠. 군사력이 투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외국으로 많이 산업시설을 만들어 놓을수록 미국이 왜 전 세계 경찰이 되고 깡패가 됐냐면 외국에 자기들 이해관계에 걸려있잖아요. 그걸 지켜줘야 되니까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렇게 자본 수출을 시작하게 되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하고 지정학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멀리서 보는 건 아니죠. 우리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단 듣기엔 재밌긴 재밌네요. 둘이 이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그래요? 재밌긴 재밌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살펴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이게 결국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이제 세력권을 구축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입장은 똑같은데 그 세력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그렇게 소동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리랑카나 이런 데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중국 협상한 친중 후보가 됐다가 거기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서 반중 후보가 다시 또 정권을 잡았고 중국하고 재협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도 힘을 쓸 줄 안단 말이죠. 그래 중국 우리를 압박해 그럼 미국 끌어들여갖고 균형을 맞추면 되지. 미국 우리를 압박해 그럼 중국 끌어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생겨나는 거죠. 둘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국가가 그 1국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국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없어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7 회담이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시 가치 사슬을 재구성하면서 그러면 다 이제 미국 편들 거냐 이렇게 정하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독일 보세요, 독일. 독일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뭐 정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독일은 자국 내에서 비판이 많아도 독일 정부는 계속 중국하고 계속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자기도 그게 도움이 되니까. 또 인도는 완전 코드해가지고 미국에 다 들어간 것 같잖아요. 이제 세계 태평양 전략에 인도양 태평양에서 미국 하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석유 열심히 사줘가지고 러시아에 전비 버텨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각각의 국가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야 너는 미국 편 들었으니까 무조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 국가들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에 들어오니까 제조업이 엄청나게 중요했거든요. 그 지금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5위의 제조업 기반 베이스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힘이 상당히 더 고평가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히려 막 지금 정치적으로 뭐 편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이념적 우리는 미국 편입니다. 우리는 동맹이니까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과는 연대하고 중국과는 협력해야 된다. 그럼 모순이잖아요. 아니 미국하고 중국 싸우는데 미국하고 편 먹고 중국.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프로이드가 했던 이야기인데 어른이라는 것은 모순을 견디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했거든요. 성숙한 국가는 발전한 국가는 그 모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견디고 그냥 졸갑정을 내 가지고 나는 미국 편이야. 나는 중국 편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자기 편을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어느 나라도 우리의 안식처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보여준 트럼프 때 자국 중심주의 동맹이 무슨 소용에서 우리 한국에서 철수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한국에서 다 철수시키면 안 되냐고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돌잖아요. 언제 바뀔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계속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미국이 그냥 우리 편만 들어 너희들 중국 앞잡이해 중국 때리는 앞잡이했다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이 갑자기 우리 또 사이 좋아졌어요 하면 어떡할까요? 또 중국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면 중국이 또 오른해다.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돼. 그렇게 했다가 지금 어떻든 지금 중국이 보여준 게 뭡니까? 이런 불공정성. 중국의 국유기업도 지금 죽을 판인데 한국을 돌봐줄 여력과 여유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지금 나라도 우리뿐 아니라 어떤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국익에 따라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겠죠. 어떻게 잘 할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이 돼가지고요. 네. 조금 위축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지금 뭐 이제 대강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특히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서 이해관계가 변해지면서 미중 관계가 지금 이제 공존에서 경쟁 관계로 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그 고정자산의 과잉 축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외 자본 수출하면서 또 이제 미국과 이제 지정학적인 경쟁을 계속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그래서 결국 충돌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항상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자본주의는 평화로 갈 거냐 전쟁으로 갈 거냐 이건 항상 논쟁이었어요. 항상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뭐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은 신냉전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서로 간에 이제 패권 국가가 있고 이제 도전 국가가 있는데 항상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세력 균형을 결국 흔들게 된다 도전을 하면서 그러면 이 세력 균형에서 결국 이제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걔네들이 많고 앨리슨이랄까 아까 말한 미어샤이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걔네들 많고 또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제 군사 당국자들은 그런 생각하겠죠. 전쟁을 항상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경제적 관점에서 아까 보라보면 이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 가장 핵심은 미국 자본과 중국 자본이 지금 해외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들을 갖고 부딪힌 거잖아요. 지금 결국은 애초에 이 자유화를 만들게 된 게 미국 기업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뭐 그리고 이제 중국도 지금 효율성과 수익성이 안 나니까 이제 외국 진출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 저자 흥호평에 따르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축적과 과소 소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과잉 축적. 그러니까 양국 모두에서 양극화가 지금 너무너무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충분히 국민들에게 소비의 문제로 전화되지 못하고 있고 자산에 대한 어떤 축적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적극적 재분배로 과잉 축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 재분배.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나눠 주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또 이래 봐요.
전쟁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세계대전하고 그래도 되게 비슷한 거 아니냐. 결국 그 당시 독일과 영국의 다툼하고 비슷하다지만 핵심은 이거죠. 1차 세계대전보다는 중국은 그 당시에 독일보다는 덜 군국주의적이다. 군사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경향은 덜하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세계기구가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UN, 그 WTO, WHO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 뭐 IMF, IBRD, 뭐 AIIB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이 저자에 좀 희망적인 관측일 수 있습니다만 쿠션이 좀 많네요. 네. 근데 어떤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단기간에 물론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부터 투쟁이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션이 많으니 바로 이것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 같지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이제 해외 이익을 찾아갖고 이제 자본을 수출해야 되고, 네. 그러니 이제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해외 가서 같이 부딪히니까 네. 나라와 나라끼리.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왜 해외로 나갔냐 이거죠. 국내에 충분한 소비 시장이 소비 여력이 없으니까 나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국내 노동계급이 소득이 적으니까 네. 이게 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임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 이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유지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된다고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니까 수출을 계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으로 얻은 흑자를 가지고 또 미국 채권을 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미국도. 그게 아까 물론 적자를 줄인 건 좋지만 미국에 달러가 자꾸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 인플레이션 되니까 미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들어온 유동성이 계속해서 금융의 거품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또 안 좋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 이제는 양국 모두 재분배에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노동자 결국 그래서 임금 올려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동임금을 올려줘가지고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과잉축적과 과소소비 갭이 해결돼야지 그것들이 좀 더 해결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재분배에서 강대국들이 좀 진전을 보이면 자본 수출 필요성이 줄어드니까 세력권을 개척해갖고 부딪힐 이유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 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프로님 이 얘기 들으면서 그게 쉽냐 뭐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지 네,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큰 기업이나 이런 네, 데서 이제 세금을 더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재분배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어쨌든 좀 털어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보면 요즘에 네. 상당수의 그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지만 본사를 옮겨놓은 데가 많아요. 네. 본사를 예를 들어서 네. 저 어디 뭐 좀 세금 싼데 네. 이런데 네. 나이키 텍스에이번 뭐 그런 데다 놓고 그다음에 사업은 막 이렇게 돈 많이 벌면 다 본사로 이제 뭐 네. 로얄티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놓고 결국 세금 안 내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과도 또 뭐 조세협정을 맺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재분배가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그 돈이 만들어온 세계사를 봤을 때 그런 나왔잖아요. 결국 텍스 헤이븐이 양극화의 원흉이라고. 그 텍스 헤이븐으로 뭐 예를 들어 모든 자금들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이 가면서 상속세가 지금 그 못 가게 하려고 상속세 세율을 확 줄이고, 그죠? 여러 가지 기업 세율을 줄여주면서 국가 세수가 약해지니까 이 사람들의 복지에 들어갈 돈이 약해지니까 이게 또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저자가 사실 그렇게 뭐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막시즘적인 좌파적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순진한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결국 당연히 이제 기업의 그 재분배에 대한 지향을 깨트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실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미중 경쟁은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심화될 것은 확실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뭐 최근에 계속 나옵니다.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계속해서 새로운 그 체인을 구성하자 이런 게 바로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확실히 심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 글로벌 통치기구 거버넌스가 좀 다원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적 성향이 좀 더 독일의 예전에 전쟁 때보다는 약한 것이고 또 중국도 실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도 중국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어떤 재분배를 통한 접근법이 성공할지 그리고 그래서 치명적 충돌을 피할지 이거는 뭐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시간만이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좀 이 책을 읽고 고민했을 때는 좀 그랬는데 네. 그 G7 그 나온 뉴스를 보고 나니까 네. 아 그렇지 결국 이게 한 방향으로 가려고 이게 아무리 90년을 모아도 그 원심력이 있단 말이죠. 독일이라든지 하다못해 일본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이걸 자꾸 우리가 그거 보면 안 되는데 일본을 미국의 앞잡이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본도 이 미중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생존권을 찾아낼지 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일본이 예전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일본이 어떻든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국가적인 완전히 판단을 잘못해갖고 얘들이 완전히 나라 망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히틀러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히틀러가 이길 줄 알았던 거죠. 네. 그 당시에 어떤 미국과 독일의 다툼 속에서 이 히틀러가 결국은 세계를 패권을 가든 방향으로 갈 거라 했다가 완전 나라가 폭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다른 시점에서 그런 제2의 절대 실수는 안 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구를 그때는 세계 정세를 몰랐던 거겠죠. 히틀러가 이기는 정도로 나이브하게 세계 정세를 판단했던 거고 그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거를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올인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올인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개인도 투자를 할 때 올인하지 않는데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방향이든 방향을 세우고 노선을 세우는 것하고 그 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몰아주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국가야말로 어떤 실패나 실수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양한 정말 교토 삼구리하듯이 여러 굴을 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이제 학자들 김양희 교수나 지만수 연구위원 뭐 이런 분들이 위중 갈등해 가지고 재미있는 이제 여러 가지 소논문들을 많이 쓰셨는데, 근데 뭐 결코 지금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고 또 신냉전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기후 위기랄까 보건위기, 테러 이런 데는 미국이 완전히 손을 잡겠다라고 지금도 발표하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결국 핵심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이든이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국 같은 나라들이 한 전 세계 170개, 180개 있는 거예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네네. 일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뭐 필리핀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다 베트남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중국식으로 가면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반도체 기술 격차 줄일 수 있었는데 이 미국이 이번에 이래 나오면서 우리는 시간 좀 벌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러니까 불공정을 좀 그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미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딱 이렇게 중국을 배제한 체인망을 이제 보호주의 블록 비슷하게 만들려고 할 때 중국이 세계 1위 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 그 다음에 2위가 우리 한국이잖아요. 네. 우리가 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없는 미국 시장, 미국 기업 없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중국이 보복하지 않느냐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거래되는 그 교역의 성질이 중간재와 자본재이기 때문에 이걸 끊기가 힘들어요. 서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그럼 한국이 안 산다 이러면 살 수 있는 데가 일본하고 대만이거든요. 일본, 대만 거 사는 것보다 한국 거 사야 되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칼에 이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단칼에 뭐 보복배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가 잘 이제 하다 보면, 중국이 야기한 불공정성, 그리고 미국이 지금 또 보호무역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이 항상 주장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일 이제 두려운 거는 자꾸 충돌에 두려워. 그래도 중국은 대만 공개할 거야. 북한이 이런 식의 자꾸 안보 위험만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인 결론 내리는 걸 제일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중국 못 믿어. 우리는 무조건 미국 한편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도 언제든지 우리 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막 가까운 중국하고 우리는 사이 좋아야 돼. 중국이 제일 우리 사이 좋아야지 북한 핵 문제도 해결하고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지정학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만 그건 되게 일면적이고 표면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경제적인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어디가 이익이 되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움직일 때 미국 외교 엘리트하고 노선이 합치될 때 현실화되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정책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정치와 경제를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걸 접근해야지. 이걸 뭐 무조건 우리는 중국하고 가치가 안 맞고 이념이 안 맞고 뭐 같이 뭐 뜻이 맞는 사람이 이게 개인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에서 다 서로 욕하면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서로 또 이해관계를 같이 조율해가지고 서로 너하고 나하고 덕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서로 원수라도 서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적과의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일도양단식으로 너 적 아니면 동지다 이거는 그냥 정책 수사로는 좋죠. 저 뉴스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 강대국들이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약간 그래도 희미한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스치는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야? 이 강대국들을 하나로 만드는 엄청난 적이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외계인. 우주에서 외계인이 나타나는 거야. 바로 은하수. 은하수에서 갤럭시에서 사과가 떨어져. 그래요. 그럼 사과로 서로 미국과 중국이 사과즙을 만들겠다 전쟁을 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등장을 해서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네고시에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은하수 사과는 우리가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타고. 영주 은하수 사과 그리고 사과 즙과 배즙 너무 고맙다 진짜. 잠깐 내가 좀 역시 나가 있었는데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우리 지선 씨 정말 최고입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즙은 인터넷에서 영주 은하수 사과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사과의 단맛이 정말 꿀맛입니다. 끝내줍니다. 우리 그대로 녹아있는 영주 은하수 사과 그 꿀을 근데 꼭 다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꿀을 조금 남겨놨다가 그걸 또 이제 1kg 커피에 타 먹으면 또 맛있어요. 그렇군요. 영주 은하수 사과의 꿀을 1kg 커피에 잘 섞어서 1kg 커피 또 다작지근하게 얼음 타서 아이스 커피로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맞습니다. 1kg 커피는 특히 여름에 아이스 커피로 해 드시기 좋은 콜드 브루가 있고요. 또 캡슐 커피도 있으니까 캡슐 커피도 또 잘 에스프레소 짜갖고 그거 뭐 라떼라든지 아니면 또 아이스를 이렇게 해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여기서 뭐 여러 이제 그 학자들과 또 우리 한국의 중국 전문가랄까 여러 가지 미국 전문가들 이런 분들 종합해 보면 결국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 미국하고 당신들하고 혈맹이고 우린 같이 가야 된다. 중국 잘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우리 옆에 경제적으로 북핵 문제 우리 나름 영향력이 있다. 이런 뭐 그래서 우리 편을 들어라 저 편을 들어라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보편적 규범 있지 않습니까? 뭐 자유무역의 규범 그리고 이제 국제연합의 규범들 그런 여러 가지 보편 규범을 얼마든지 가지면서 또 그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면 얼마든지 이게 되는데 항상 양자택일 이거 아니면 저거고 우리는 이거밖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스라이팅의 전형인 거죠. 당신들이 이거 너무 그 생각이 젖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벼랑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꾸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인식 구조거든요. 이거 근데 벼랑 끝이 아니라 우리는 사원판에 그냥 구경꾼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말고도 구경꾼이 한 170, 80명이 있다는 거죠. 맞아. 지금 이렇게 남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기만 하죠. 그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걸 갖고 있죠. 반도체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고 디스플레이도 뭐 기술적으로 뭐 세계 최고고 조선 세계 최고이고 그다음에 뭐 웬만한 가전제품들 우리나라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요. 또 제철 역시도 뭐 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방산 요즘 뭐 방위산업 이런 것도 무기 우리나라만큼 효율성 좋게 만드는 나라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린 다 뺏길 생각 혹은 뭐 어떻게든 누구한테 얹혀갈 생각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충분히 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잘 딜을 쳐서 우리 최대의
이익을 한번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프로님 힘 좀 써주세요. 제가 좀 쓸까요? 네. 그럼 한번 제가 또 우리나라가 그 커피 만드는 기술도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커피숍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치킨 달치기인 나라 없고요. 맞아. 그리고 컨텐츠도 강하죠. 우리나라처럼 사과 맛있는 나라 별로 없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제국 혹은 뭐 두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갈등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뭐 두 사이에 또 갑자기 해빙 무드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너무 우리가 휘둘리진 말고 우리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서 잘 활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국의 충돌이란 책, 홍호펑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기선 씨도 아는 척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시기인 만큼. 여러분도 차이메리카 이런 단어 하나씩 쭉쭉 섞어가면서 두 갈등을 한번 잘 해석해 주시면 주변 분들로부터 이렇게 우러름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도움되는 책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